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한번 우리나라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번 흔들릴 수는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쉼이 필요한 구간들이 한 번씩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 곧 그러한 구간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져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4월 달에 증시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드리고 그 이전부터도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3월부터 해가지고 4월 초까지 이제 증시가 크게 무너졌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 이제 영상도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언급하는 게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이제 예측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자는 차원이지 주식을 하지 말아라, 뭐 인버스를 찍어라 이런 거는 옳지 못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내가 이제 하방 베팅을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증권 시장에 있어서 하방 베팅이라는 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 하락을 예측한다고 해서 뭐 전량 다 매도하고 현금 확보해라 아니면은 뭐 하방에 베팅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전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이 포지션 자체가 상방 베팅에 투자하는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영원히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 단계 안에서 중간중간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흔들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현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매년 여름 그리고 이제 휴가철 시즌에는 증시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약세를 띱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또 시장이 크게 좀 위축되는 국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 탄력도나 투심 자체가 많이 약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 여름 휴가 시즌이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쭉 증시가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직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외국인들 매수세도 기존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거나 뭐 잘 보유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고점에 있는 걸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면은 솔직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뭐 다른 조선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뭐 조선이나 방산 그 다음에 뭐 원전 이런 것들 지금 따라잡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물론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 더 갈 거라고도 봐요. 뭐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실제로 전력 인프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뭐 섹터로 놓고 봤을 때 전력 인프라나 원전이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은 지금 시장에서 완전 주인공 역할을 하는 대표 대장 강세 업종들입니다. 이런 쪽을 이제 시장이 한번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투자를 좀 조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했습니다. 미국보다 이번에 뭐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몇 번 먼저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을 좀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제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미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러한 포인트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어느 정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9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이게 연말 정도 되면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인하하는 데는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명분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에 맞춰서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흔들린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면 글로벌 투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지금 화면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최근에 뭐 미국보다도 강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국의 코스피고 이게 다우산업인데 미국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4월달 이제 폭락한 건 똑같은데 반등했을 때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줬지만 한국이 좀 더 최근에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나스닥도 좀 반등 주긴 했지만 뭐 S&P 500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이제 탄력적인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미증시보다도 한국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이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벌써 같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동시에 얘기 나오는 거. 아, 이제 금리 인하 하니까 경기 부양이 되겠다. 가능하겠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반면 반대급부로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저보다 주식 선배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뭐 10년, 15년 했다 얘기하지만 뭐 3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어디서 거들먹거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래 하신 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텐데 보통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초입 부근에 많이 흔들려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금리 인상도 명분이 있고 금리 인하도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명분이 좀 달라요. 이게 금리 인상도 그렇고 인하도 그렇고 주요 명분이 있고 보조 명분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주요 명분과 보조 명분은 항상 명확해요. 주요 명분은 큰일 났다가 돼야 되고 보조 명분은 괜찮다가 돼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물가는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요 명분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려면 야 물가 잡아야 된다. 물가 너무 오른다. 이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오른다. 그래서 물가 잡아야 한다. 이게 주요 명분이에요. 보조 명분은 경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 정도면 경기 좋아. 그래서 물가 올려서 경기 좀 위축돼도 뭐 괜찮아. 이 정도. 이게 이제 2020년 이후 2021년, 22년 호경기, 돈풀기를 하니까 호경기가 오죠. 호경기가 왔을 때 지금 딱 이 스탠스였어요.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 그래서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이거 심각하다. 솔직히 경기가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뭐 투자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주요 명분이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불경기가 주요 명분이 돼요. 그래서 경기 살려야 한다. 금리 인하에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물가 올라가도 어쩔 수 없다. 물가는 이 정도면 안정됐다. 이제 좀 올라가더라도 경기 살리자. 이게 금리 인하 명분이에요. 그래서 불경기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금리 인하는 좋은 건데 불경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이 한번 착 가라앉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금리를 내렸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게 마냥 좋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4.5%포인트인데 한국이 2.5%예요. 벌써 격차가 몇 프로가 나죠? 2%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이게 뭐 이전에는 좀 더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이 뭐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한 3% 정도 됐단 말이에요. 뭐 한 3.5%까지도 갔었고. 근데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은 뭐 많이 갔을 때 5.5%. 그러니까 이게 한 2%포인트 격차가 났다가 미국이 뭐 4.5%까지 떨어뜨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5%까지 낮췄을 때 한 3%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격차가 1.5%포인트까지 좁혀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4.5%까지 내리고 여기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였어요. 그럼 이제 여기 격차가 한 1.5%포인트 정도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5월 달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또 미국보다 먼저 내린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2번 내릴 동안 미국은 여전히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이전에 뭐 작년에 내린 거 이후로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번이나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포인트까지 기준금리 격차를 좁혔었는데 다시 늘렸어요. 2.5%까지 떨어지니까 1.5%포인트 격차에서 2%포인트 격차로 다시 격차가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국인데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요즘에 좀 불안하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가 가만히 놔둬도 기준금리로 4.5%를 주는데 한국은 2.5%예요. 미국보다 안정적이지도 않은데 수익률은 더 낮아.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 떠나요. 돈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돈을 자금을 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율이 또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지금 환율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겠다라고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항상 기준금리 격차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낮아지고 벌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낮은 달러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환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가치는 올라가질 않는데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러한 포인트들을 봤을 때 그동안 안정되고 있었던 환율이 다시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또 1,400원 위로 환율이 또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잇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본전치기를 했다 쳐요. 본전치기를 해도 환율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100달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 가지고 한국 돈으로 뭐 1,000원으로 바꿨다 쳐요. 환율이 1,000원이라 치면 쉽게 얘기해서 뭐 원래 이제 100달러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투자하려고 이제 1,000원으로 바꿨어요. 근데 환율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100달러 바꾸려면 이제 1,200원이 필요해. 그러면은 환율이 이제 1,200원으로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100달러로 뭐 1,000원 가지고 한국에 투자했는데 여전히 1,000원이야. 뭐 본전치기 했어. 근데 다시 이제 100달러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을 내놓으래. 그럼 이제 200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차손의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한국을 빠르게 이탈하게 되고 한국의 시장에 대한 좀 신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아, 이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바닥을 치고 이제 외국인이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지금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순매수 추이거든요. 계속 작년 중순부터 여름부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한국을 계속해서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최근에 그나마 찔끔 회복한 거거든요. 찔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매도가 멈췄나 보다 했는데 또다시 매도합니다. 어떻게 되고 나서 한국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물론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으나 외국인들 투자자금 이탈이라든지 환율을 또 방어하기 위한 이런 그 외환 보유고를 써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연말부터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연말 정도에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는 그때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한번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만 충격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올라갔다 여기서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일정 정도 한 번에 충격이 남아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현금 50%는 확보해야 된다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개를 안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도 이제 그 불경기 후폭풍이 불어올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충격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지하면서 대비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극단적이라는 단어가 유행인데 대선 토론에서 나와가지고 유행하고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살펴보면은 그냥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다 현금 확보하지 뭐 이러세요. 그러면은 뭘 놓쳤겠어요? 조선 올라가는 거 다 놓쳤죠. 방산 놓쳤죠. 원전 놓쳤죠. 지금 뭐 전력 인프라 놓쳤죠. 이런 것들 다 놓치는 거예요. 급등하는 섹터나 종목들. 그래서 투자는 항상 하면서 이어가되 그때 좋은 기업 설사 증시가 주가를 좀 내리누르더라도 결국엔 회복하면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버티고 갈 만한 종목을 매수하되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죠. 그리고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일정 정도는 남겨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현금 50%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4월 달에 증시 하락하는 거는 맞췄는데 뭐 5월 달에 이제 증시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현금 확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증시가 오르고의 내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 요인이 강력한 게 남아있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에이 현금 확보 안 하고 그냥 투자했었어야 됐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증시를 맞추겠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증시는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증시를 분석해야지 증시가 올랐으니까 그때 현금 확보 안 하고 그냥 투자했었어야 됐네. 이거는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 누가 못합니까? 이미 나온 거 가지고 판때기 이미 결과표 나온 거 가지고 답안지 옆에 적어놓고 시험 치는 거 누가 못하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 저는 증시가 오르든 떨어지든 저는 4월 달에 증시 하락하기 전에도 3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증시가 한번 급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틀리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난 상승론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상승 사이클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 사이클에. 2019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승 사이클 초입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번 쓰러졌다가 올라온 거지 이미 상승 사이클은 19년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2차전지 배터리 급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한번 그냥 무너졌다가 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코로나 제2의 코로나 팬데믹도 온다 얘기는 나오는데 한번 휘청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 현금은 확보해 놔야 합니다. 물론 50%까지의 현금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일정 정도의 현금은 저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한 9월 정도까지 뭐 10월 정도까지 뭐 추석 연휴까지는 시장이 저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계속 강력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발 충격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마냥 지금 뭐 대박 나는 장이고 뭐 있는 거 다 때려 부어서 뭐 투자해야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도 관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큰 경고를 하고 은퇴를 했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충격이 왔을 때 완충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제대로 된 업종과 좋은 주식을 잘 매수했다면 증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버티면 돼요. 근데 그 버틸 때 현금이 이씨 버티는 거랑 그냥 없이 버티는 거랑 벌써 멘탈에서부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버티기만 했으면 먹었어요. 2019년 당시에 이때 매수한 사람들 증시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뭐 대부분의 사이클이 회복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조정도 많이 나왔었고 보통 일반적으로 증시 사이클이 한 3년에서 4년 주기 사이클이거든요. 뭐 길면 5년인데 일반적으로 3년이에요. 근데 보통 하락 조정기가 보통 더 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년 조정기에 1년 상승기를 이제 예를 들면서 3년 주기 사이클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 하락이 거의 1년 6개월이 지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건 찐 회복 파동이다 이렇게 봤는데 웬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번 아작이 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때 2019년 말 20년 초에 매수한 사람들 버티기만 했어도 결국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했다면 뭐 배터리나 아니면은 뭐 실적 괜찮은 거 샀으면 이때 다 먹었어요. 이때 아무리 작살났어도 재무구조 건전하고 이익 성장하고 있고 질적 개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진율 증가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었으면은 이때 아무리 작살났어도 여기에 산 사람들 다 먹었어요 이거. 근데 이 구간을 못 버텨요 사람들이. 이렇게 작살나면 다 손절칩니다. 멘탈이 이걸 못 버텨요. 근데 현금이 있으면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물론 2020년도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마 저 정도로 조정이 나오겠냐 싶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도 2022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긴축으로 접어들고 나서 지수가 크게 무너졌고 그 이후에는 반등을 주는가 싶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회복을 보여주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계엄도 중간에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도 있었고
어찌됐건 근본적인 이제 지수 반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상승 사이클을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한국 증시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부터도 저는 상승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초입에서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흔들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까지 가다 뭐 이렇게 착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것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조정의 폭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정도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다. 왜?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른 불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서 외인들 자금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시게 되면 오늘 벌써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다시 싹 다 팔고 있어요. 선현물 다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크게 달라질지는 여부는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바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1380원 근처까지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심지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한번 우리나라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번 흔들릴 수는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다 팔아버려라, 뭐 인버스를 찍어라,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진짜 이게 주식 좀 했다 하는 사람들, 이 증권시장에 몸 좀 오래 담았다 하는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저는 인버스 찍으라 하는 거, 하방 베팅하라고 하는 거는 뭐 저마다의 철학이 있고 저마다의 뭐 그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고 다 있겠지만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 인버스라는 게요. 뭐 그리고 하방 베팅이라는 게 진짜 초고수의 영역이거든요. 마치 손흥민이 와가지고 축구 이제 시작하는 어린애들한테 야 가가지고 막 시속 몇 킬로로 맨날 뛰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런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냥 쉬엄쉬엄 재미로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항상 상방 베팅에 걸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걸 대비하는 정도 수준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막 뭐 그런 거 막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빅쇼트 같은 데서 막 하방 베팅 해가지고 막 초대박 치고 막 돈 억수로 벌어가고 이런 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멋있는 걸로 끝내세요. 그걸 내가 실현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돈 제대로 벌어가지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심지어 한국 시장에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증시가 하방으로 한번 보통 그리고 매년 여름 휴가철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심심해져요. 투심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을 가져가시면서 제가 괜찮은 종목들 계속 공유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매수를 한다 이러지 말고 발 담그는 식으로 매수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건설기계 쪽 저 괜찮다고 봐요. 길게 보면은. 왜냐면 종전 될 거니까.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요. 길게 보시고. 그리고 너무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도 되는데 따라잡을 거면 그냥 안 간다 싶을 때 빨리 손절 칠 수 있을 정도 소액으로만 하시고. 근데 지금부터 미리 좀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그걸 딛고 올라가가지고 수혜볼 만한 걸 보신다면 인프라 쪽, 건설기계, 시멘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가스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좀 다져가시는 거를 저는 조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선침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왜냐면 시장이 조정 나오면 대장주 역할을 해주던 종목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한번 흔들기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슈팅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다 숨고르기 하고 지금 이 밑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건설기계에 조금씩 발담아 나가는 전략 취하시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채로 매매를 해나가시라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번 턴에 한탕 제대로 해먹고 돈 벌고 뜨겠다, 이 바닥 뜨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저는 주식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롱런 하시고 진짜 재테크로서 투자를 하는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좋은 종목들 공유할 겁니다. 그러한 좋은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이게 당장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셔야 건강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공부가 되고 배우는 게 생겨요.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도 공유할 테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시황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핵심 종목들 리포트 자료 그리고 검색시까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조정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제가 특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6월 1일, 6월 3일, 6월 7일, 8일 총 4일에 걸쳐서 저녁 7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송 준비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주식 강의 들으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링크를 공유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할 겁니다. 꼭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요 특강도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 있는 분들에게만 공유되니까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7만 5천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좋은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위험 요인 그리고 대비해야 되는 리스크 요인도 공유하면서 마냥 좋다가 아니라 위험한 건 위험하다,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한다,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이 영상을 시청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